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전술 저자 김경진입니다. 승진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번 소방교 승진시험에서 한 문제 정도 약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관계자하고 한번 또 좀 대화를 해봤고,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우리 강의 해설하면서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총평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방교 문제가 굉장히 지문이 더 길어졌습니다. 작년보다.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도 많아지고. 그 얘기는 뭐 다른 위나 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장을 좀 앞으로는 이게 암기 위주보다는 현장을 좀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화재 진압 파트면 구조나 구급 쪽에도 좀 현장을 좀 알고서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학습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구급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급 장비라든가 구급의 활동과 내용에 대해서 좀 직접 현장에 가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총평에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한 문제 정도 조금 문제 변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작년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는 뭐 크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문이 길어지고 박스가 많아졌다는 거,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적인 문제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각지대의 문제는 없었어요. 한 문제에 약간 좀 논란이 이어져 있는 거 빼고는 사각지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 내년이라도 갑자기 잘 출제되지 않았던 깊숙한 그런 문제가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뭐 같이 우리가 인강하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서 설명하는 지휘권 장악 형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지휘권 장악이라는 것은 보시면 총괄 지휘 이런 건 없고요. 이동, 고정, 전진 지휘라는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직접 지휘 형태로 공격적 화재 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은 대원의 안전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 현장을 직접 지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위험 현장을 지휘하는 형태의 공격적 진압은 이동 지휘예요. 이동 지휘입니다. 그리고 방면 지휘고요. 이동 지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인트를 알면 되는 거죠. 예. 자, 고정 지휘 형태는 뭐냐? 고정 지휘 형태는 분명히 이 내용에 지휘차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지휘소가 들어가야 돼요. 현장 지휘관은 지휘차에서 할 수도 있고, 현장 지휘소 정식으로 설치된 곳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고정 지휘야. 거기서 보고받고 거기서 판단하는 거야. 그게 고정 지휘라고 그래요. 전진 지휘란 것은 최일선 방식이야. 다시 말하면 선착대장, 센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센터장의 선착대장이 현장에서 바로 전진 지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진 지휘가 딱 나오면은 최일선 어떤 센터장이나 선착대장 얘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직접 지휘 형태로 공격적 화재 진압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동 지휘고 방면 문제다, 방면 지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포인트를, 용어를 딱 찍어 놓으면은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쉽게. 굳이 이 박스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화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화재가 특히 확대된다, 화재를 줄인다, 이런 것들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공기와 관계가 있거든요. 공기를 차단시킨다, 공기가 열려있다, 공기 양이 많아진다, 여기에 따라서 다 화재가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자, 배연구가 영향이 있죠. 배연구가 크면은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거고, 작으면 공기 잘 들어오지 않는 거고, 그러면 딱 막혀버리면 차단시키면 질식소화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관계가 있습니다. 유도 등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구획실을 싸고 있는 물질의 열특성, 뭐 구획실을 싸고 있는 것이 뭐 나무로 됐다, 목재로 됐다, 철판으로 됐다, 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PVC로 됐다, 뭐 달라지는 거죠. 예, 달라지는 겁니다. 최초 발화되는 가해물의 크기, 최초의 가해물이 뭐 양이 크고 많으면 또 확대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 위치도 우리가 정면에 불이 바로 갈 수 있는 최근에 정면에 그런 가해물이 많으면 불이 확대가 빨라지는 거고 그런 겁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다음에 답은 2번에 되어 있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항공기 화재 진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항공기 화재 진압 오랜만에 나왔네요. 예, 한 몇 년 동안 뜸했는데 이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항공기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트기가 있고요. 제트기. 그 다음에 기관총 로켓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을 물었잖아요. 틀린 것을. 그러면은 제트기는 말이죠. 제트 엔진 아시잖아요. 네, 제트 엔진이 열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머리 쪽에 있더라도 거리를 띄워야 돼. 그게 7.5m야. 그 열기를 감당하기. 뭐 꼬리는 갈 수도 없고, 예, 그거는 뭐 총재되니까. 근데 일단 머리 쪽에다 7.5m 거리를 띄워야 되는 게 열기가 거기까지 엄청난 열기가 온단 말이죠. 예, 그게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기내 승객들의 구조는 출입구 등의 구출구를 접근해서 구조가 용이한 사람부터 하는 게 맞아요. 저 안쪽에, 기내 저 안쪽에 이렇게 어렵게 있는 사람부터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할 거야? 가장 가깝고 빨리 나올 수 있는 사람부터 구출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는 거죠. 기내에 기내 진입할 때는 구제대원과 함께 뭐 포소할 수 있고요. 분무, 업무 주수 이렇게 해서 백드라프트에 의한 재연소 방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좋은 말이죠. 예, 좋은 말은 우리가 사실 읽어볼 것도 없어. 예,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총 로켓포를 장착한 전투기는 머리 부분, 이건 잘못됐다. 왜? 기관총하고 로켓포가 앞으로 쏘는데 왜 머리에 있어? 꼬리에 있어야지. 그죠? 그렇잖아요. 기관총이 앞으로 총을 쏘는데 앞에 있으면 안 되지. 꼬리에 있어요.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3D 주수 기법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3D 주수 기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펄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펜슬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펄싱은 공간으로 활동하는 거고, 페인팅은 벽으로 하는 거고, 펜슬링은 가연물에 직접 하는 거야.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펄싱 중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숏, 짧게 공간에, 다시 말하면 공간에 열기를 식혀주는, 그죠? 예, 그렇게 해주는 숏 펄싱이 있습니다. 자, 숏 펄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듬이 있고요. 세 번째가 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야, 사실은. 자, 그렇게 우리가 알고서, 자, 그러면 숏, 이것은 1초 정도에 간단히 끓여서 뿌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은 뭐 1, 2초. 미디움 한 1, 2초 정도 끊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롱은 2 내지 3초를 끊어서 한다. 요 내용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뭐 책에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내용 별거 없습니다.
자, 펄싱은,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펄싱은 직사술수 형태로 물방울의 크기를 키워서 중간에 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물을 던지듯 끊어서 하점에 바로 주수하는 것이다. 펄싱은 하점에 바로 주수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펜실링이야. 공간에 던지는 거야. 열기를 식혀주기 위해서. 틀렸다. 출입문 내부의 천정 부분에 숏 펄싱을 하는 이유는 문을 열었을 때 가연성 가스가 다시 불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결합해서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냉각시켜 주는 것이다. 가스와 공기를 냉각시켜서 자연발을 막는 것이다. 맞아. 맞는 얘기란 말이지. 그게 공간에 던지는 거야. 공간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다시 연소와 만나면은, 불과 만나면 그것이 또 연소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이거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펄싱은 1초에 짧아서 끊어서 하는 게 맞아요. 이거 맞는 겁니다. 물의 입자가 작을수록 효과가 높다. 그거 맞아요. 그런데 3mm가 아니지. 0.3mm지. 그죠? 눈속임이야.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았어요. 숫자 노름, 눈속임. 이 당분간 한참 이런 문제가 이제 숫자 노름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롱펄싱은 얼마나 그랬어요? 롱펄싱 아까 제가 했잖아요. 롱펄싱은 2 내지 3초. 이거는 미디어입니다. 틀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계단 등 수직 피난에 관한 설명인데요. 예, 설명인데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수직 피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단 건물이 있다고 보고 화재가 이렇게 났다 이거예요. 여기 계단이 있겠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점층 출입구는 계단의 피난자들이 통과할 때까지 폐쇄한다. 여기 하점에 불이 났잖아요. 여기에 출입구 계단은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되니까. 위에 사람이 대피해 내려와야 되니까 막아야지. 연기와 열기가 못 나오도록. 이거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옥상 직하층의 피난자는 옥상으로 피난다.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 옥상이 문을 열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옥상이 여기 있는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야지. 밑에 내올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옥상 문이 잠겨 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 네, 맞습니다. 옥상 문은 열어놓도록 되어 있으니까. 네, 이것도 맞습니다. 바로 위층의 피난을 우선으로 하고 계단대로 오는 사람은 직하층으로 일시 유도한 다음에 한다. 맞는 얘기야. 자, 불이 났으면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을 우선 피난시켜야 돼. 그럼 이게 바로 밑층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고 지상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죠? 맞는 얘기야. 이해하시죠? 화재가 난 바로 위층에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피를 시켜야지. 그럼 이 사람을 밑에 층으로 일단 내보내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밑에 층은 뭐가 있죠? 밑에 층은 여기는 전진 지휘소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층은 뭐가 있죠? 대기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만 올릴 수가 있고,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격팀이 하점층에서 공격팀이 있을 것이고, 그 상층에는, 직상층에는 뭐가 있죠? 직상층에는 경계팀이 있겠죠. 직상층 부속실, 그런 경계팀이 들어가고, 옥내 소화전은 직하층에 있는 옥내선을 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피난에 사용하는 계단 등의 우선순위는 원칙적으로 옥외 피난사들이 피난 계단, 이거는 순서가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이 순서는 옥외 계단. 자, 피난은 순서 옥외 계단이고, 그 다음에 피난교, 그 다음에 특별 피난 계단, 그 다음에 옥외 계단. 이렇게 순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답이 4번이 되었고, 그 다음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화재의 특성과 화재 진압 요령인데요. 네, 지하실입니다. 자, 지하실 딱 하면 벌써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연기가 잘 안 나간다. 자, 지하실 쭉 있으면요. 이게 지하실에 연기 배출이 안 돼. 왜냐하면은 급기와 배기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보통 폼으로 채워버려요.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공기 유입이 적기 때문에 연소가 완만하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연소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변하지. 복잡하게 변한다. 그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하지. 보이지도 않고 연기도 안 나가는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틀렸습니다. 답이네. 출입구가 한 개일 때는 굉장히 곤란하다. 당연하지. 극기와 배기구 구별이 어렵다. 당연한 거지. 한 개인데. 연기가 나오고 한 개 있으면 계속 그쪽으로 연기가 나오겠지. 진입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격우 두 개서일 때는 연기가 많이 분출되는 격우를 배연구를 하는 게 맞고 반대쪽을 극비로 하는 게 맞아요. 진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농도가 진한 연기와 열기가 가득해서 진입이 곤란할 때는 상층으로 파괴하는 게 맞지. 결국 안 되면은 폼으로 채워라. 어떻게 채우느냐? 위를 뚫어라. 뚫어서 소방차 갖다 놓고 자, 폼을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폼으로 채우는 결국 그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하실. 우리가 서울의 그 지하구, 예, 거기도 그렇잖아요. 거기도 다 폼으로 채우잖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스의 불안전 연소 현상 리프팅이 나왔습니다. 리프팅의 원인을 모두, 자, 리프팅이 뭡니까? 리프팅이, 자, 우리가 버너가 있으면은 이 버너 밸브를 조정해서 이게 불이 나오잖아요. 이 버너의 이 구멍이 작은지 뭔지는 모르지만, 밸브를 많이 열었는지 구멍이 작은지는 모르지만, 연소 타는 것보다도 나오는 압력이 세. 그럼 불이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 불이 여기서 붙는 거야. 여기서 리프팅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심하면 블로우 오프. 꺼져버려. 그럼 블로우 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리프팅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칙을 알고서,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은, 플래시백이 되겠지. 플래시백이 될 거야. 뭐, 이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기 조절 장치를 너무 많이 열어서 가스의 공급량이 많아졌을 경우에, 자, 공기 조절 장치를 너무 많이 열어서 가스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리프팅이 나오겠지. 왜? 많이 열어줬으니까. 이거 맞는 거야. 맞는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작으면 어떻게? 이게 가스의 공급량이 작으면은 백드래프트야. 근데 많았기 때문에 이건 리프팅이 될 수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버너의 가스 분출 구멍에 먼지 같은 게 끼어서 버너의 구멍이 좁아지면 압력이 커지겠지. 이것도 맞아. 구멍이 이렇게 큰 것들이 안에 먼지 같은 게 끼어서 구멍이 작아지면 나오는 압력이 일정한데 압력이 세질 거 아니야. 그럼 리프팅 현상이 나오지. 맞는 거예요. 다음에 부식에 의해서 가스 분출 구멍이 자, 부식에 의해서 이 구멍이 부식이 돼가지고 커졌다. 이거는 플래시백, 백드래프트 현상이 역류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건 반대야. 틀렸어. 그죠? 네. 구멍이 커지면 구멍이 작아져야 압력이 세지지. 근데 구멍이 커지면 오히려 연소하는 것보다 압력이 낮으면 역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이게 틀린 거고. 가스 버너 위에 큰 냄비를 올려서 장시간 사용한다. 가스 버너 위에 큰 냄비를 올려서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플래시백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플래시백이야.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 1번이 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약간, 이거는 괜찮네요. 화재 조사 및 보호 규정에 따른 건물 동수 산정인데요.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시험에. 예.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 자, 건물 외벽에, 지금 옳은 것을 물었네요. 건물 외벽에, 건물인데 이 외벽에 붙여서 목욕탕, 작업실, 사무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이거는 같은 동이야. 같은 동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차광막, 비막. 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따로 떨어져 있는 건물 4개 이렇게 차광막이나 비막이 있다는 거야. 뭐, 비 같은 거 맞는 거, 아니면 햇볕 가리개, 플라스틱, 이런 거 있으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별동이야.
별동이란 말이죠. 틀렸어. 다음. 내화적 건물의 옥상 또는 목조, 옥상의 목조 또는 방화적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옥상에 있는데, 잠깐만요. 옥상에 이게 건물이 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동일동으로 한다는데 이것은 별동으로 보는 거야. 별동으로. 그런데 다만 이 옥상에 있는 이 건물이 내부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고 같이 쓰는 건물이면 이건 동일동으로 봐요.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럼 이건 별동으로 봐야 되지. 예. 자, 그 다음에 내화적 외벽을 이용해서 목조 또는 방화적 건물을 별도로 설치되고 건물 내부와 구역되어 있는, 자, 건물이 구역되어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또 건물 외벽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다 이거야. 여기에는 방화 구조의 건물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이것은 별도로 보는 거야. 그죠? 별도로 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건물인데 여기서 완전 구역을 딱 이렇게 방배했을 때 이거는 한 동일동으로 봐요. 근데 이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4번이 되겠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9번이 논란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변형을 시킨 건데 이게 문제를 변형을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제를 우리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위나 장 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관계자하고도 우리 소방학교 관계자하고도 통화도 하고 했지만 이게 말이죠. 우리 모집 공고에 보면은 시험 공고에 보면은요. 소방 전술은 23년도 중앙 공통교재에 한해서 낸다고 했어요. 그럼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 규정이 설마 바뀌었더라도 그 교재에 내서 해야 되고 그 규정이 바뀌면 그 다음에 내면 되는 것이지. 꼭 굳이 바뀐 규정을 지금 바로 몇 달 되지 않는데 지금 그 적용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 위반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그래. 있는 용어를 그대로 써줘야 되고, 있는 그대로의 그 내용을 그대로 와야지. 이것을 변형시키고,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내면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자꾸 말을 변형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오면 돼.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이 딱 떨어지게 이런 진공부의 성능 시험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은 흡입할 때에 진공할 때 그 순서가 있어요. 그 보면은 일단 모든 밸브는 일단 막아야 돼. 진공을 하기 위해서는 밸브를 막아야 돼. 그래야 진공이 될 거 아니야. 어디 구멍이 있으면 진공이 되겠어요? 그리고 PTO를 집어넣는 거예요. PTO가 뭡니까? 파워 테이크 오프야. 그죠? PTO는 내 미션에다가 별도의 기아를 달아서 펌프를 돌리기 위한 별도의 기아를 다는 게 PTO야. 그럼 그 PTO가 별도로 운전석에 PTO 기아를 넣어줘야 돼, 별도로. 그 넣어서 PTO 펌프를 돌리는 거야. 그걸 해줘야 되겠지. 작동을. 그 다음에 펌프가 작동이 되겠죠, 당연히. 그럼 진공의 펌프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엔진 회전수가 논란이 많습니다. 이거는 30초를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30초 이상 넘어가서 진공이 문제가 생기면 꺼야 돼, 수동으로. 네, 이건 30이 맞아요. 근데 이것은 말이죠. 1000에서 1200 RPM으로 됐어요. RPM이 뭔지 아시죠? 분당 엔진 회전수야. 엔진 회전수를 RPM이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러면 이것이 1000에서 1200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00도 되고 1200도 될 수 있어. 1200이 한계라고는 하지만 1000도 될 수 있고 1200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 1000도 되고 1200도 돼. 근데 30초를 넘기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럼 30초를 찾으면 되는 거야. 30초, 30초. 그럼 답이 1, 3번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책에 딱 순서가 나와 있으면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의 제기하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거기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1000과 2000, 1000과 1200에 대해서, 1000과 1200에 대해서 다 답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험 출제하는 출제위원회 또 그런 의도를 우리가 또 존경해줘야 되고, 또 학교 입장도 충분히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심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우리는 또 그 결정에 따라야 되고, 예, 따라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조직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견은 제시를 합니다. 저도 의견은 시험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혼란이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실을 운영하면서 확인을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저도 편집위원장을 수없이 해봤고 출제를 수없이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장 출신이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절차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뭐 바쁘게 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해를 하고 저는 답이 2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또 10번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물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 잠수 물리에 대한 문제는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다 나왔어요. 매년 나온다고 제가 인강 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자,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밀도란 단위 질량에 대한 부피, 이거 바꿨네요. 단위 부피에 대한 이걸 바꿔놨습니다. 살짝. 이런 문제가 요번에 많아요. 숫자 바꾸는 거, 앞뒤 바꾸는 거, 높은데 낮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제 필드 소방 전술 교재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물속에서는 빛의 굴절로 인해서 물체가 크게 보입니다. 25% 크게 보입니다. 틀렸네. 또 수중에서는 대기보다도 소리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돼서 방향을 잘 몰라요. 가까이 어느 방향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배 정도 빠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4번에 수중구조대원이 수명에서는 1분에 15리터를, 대기압에서는 기압이 1입니다. 기압. 대기압은 1로 봅니다. 여기서는 15리터의 분당 공기가 소모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심 20m에서는 45리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건 뭐 인강 때 계산을 몇 번 했고, 제 인강을 들으신 분은 다 맞췄어요. 수심 20m면 상기압이잖아요. 왜냐하면 대기가 1이니까 20m면 상기압이지. 상기압 곱하기 분당 15리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는 45리터지. 이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 수심 30m는 얼마 될까요? 수심 30m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게 4기압이잖아. 4기압 곱하기 15리터 분당 하면은 60이잖아. 분당 60m가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맞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로프 매듭법이 나왔네요. 딱 교시험에 로프 매듭이 딱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관한 로프 매듭법이 뭐냐 물었습니다. 로프 중간에 고리를 만든다 딱 나왔어요. 로프 중간에 고리 만든다. 이건 나비 매듭이야. 물론 뭐 팔자 매듭도 있겠죠. 뭐 엄지도 만들 수 있는데, 자, 일단 나비 매듭이라고 보고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매듭에 비해서 충격을 받은 경우에 풀기가 쉽다. 풀기가 쉽다는 건 나비야. 제가 로프가 있으면 제가 매는 걸 또다시, 제가 인강할 때 로프를 다 매면서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제 인강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고, 자, 그래서 손상된 부분 로프를 임시로 사용할 때도 좋고, 또 가운데 오도록 매듭을 만들면은 손상된 부분에 힘이 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나비 매듭에 대한 얘기다. 크렘하이스트 가마매기, 크렘하이스트나 가마매기 이런 것들은요, 이 로프가 32mm가 있다는, 이 로프를 타고서 로프를 감아서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프를 타고서 여기다 고리를 이렇게 꺼내서 여기다 발을 밟고서 올라가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크렘하이스트는 위로 고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또 이 가마매기는 가운데서 고리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활용도는 똑같아요. 방법이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한겹 매듭은 뭡니까? 굵기가 다른
로프를 연결하는 방법이야. 부족할 때. 그건 한 개 매듭, 두 개 매듭이라 그래. 근데 굵기가 같을 때, 굵기가 같을 때는 바른 매듭을 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구조활동 전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구조활동 전개인데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이거는 다수 인명피해에 대한 얘기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조활동 할 때 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현장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차단하는 게 맞아요. 예. 왜냐면은,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하면은 그게 구조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고 현장 범위 내에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는 대원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장애물은 모두 확인 및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활동에 방해되는 걸 제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이건 제거하는 거죠. 이건 좋은 말이에요. 확인해서 제거한다. 이거 좋은 말입니다. 또 사고 현장에 위험물, 전기, 가스, 복합적인 이런 위험 요인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위험이 작은 장애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위험이 큰 장애부터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는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틀렸다. 바꿔서 했습니다. 지휘자는 현장 상황을 즉시 판단해서 그 판단에 기인하는 구출 방법, 구출 순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휘자가 할 일인데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몇 명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무슨 장비를 써야 될 것인가, 지휘자가 판단을 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자,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 이제 얘기를 나와 있는데요. 이게 법과 규정에 대한 얘기죠. 예. 자, 봅시다. 그럼 이게 소방장 시험에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시도 규칙이냐, 그 다음에 조례냐, 행안부 영이냐, 대통령 영이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편성 운영 규정에 대한 얘기, 거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시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서마다 한 개 대의 이상을 설치하되 없는 데는 시군구에다가 센터에다 할 수가 있어요. 구조대를. 없는 데는 센터에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를. 맞는 겁니다.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러 대응 구조대는 특수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아니, 테러 특수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죠? 테러 대응은 청이나 본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거예요. 자, 특수구조대는 소방 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 발생 유형, 빈도 이런 걸 고려해서 소방청 훈령을 한다. 특수구조대는 말이죠. 특수구조대는 시도 규칙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특수구조대는 뭐가 있느냐? 화수산 고지잖아요. 화수산 고지. 다 맞습니다. 네. 또 그럼 임시구조대는 뭔가요? 네? 비상설 구조대는? 비상설 구조대가 또 시험 나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제구조대하고 테러 대응. 이런 것들은 비상설이에요. 두 개가 있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장비만으로 구조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추가로 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구급이나 구조대를 요청하는, 이런 걸 요청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자, 특수 차량, 특수 장비가 필요한 것은 요청해야 돼, 추가로. 당연하지. 우리가 굴삭기가 필요해. 포크레인이 필요해. 화재 진압하는데. 그럼 추가로 요청하는 거지. 추가 요청이 맞아요. 추가 요청.
자, 구조 dense가 많거나 현장이 광범위해서 넓어서 이럴 때는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 아, 처음에 와보니까 금방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막 화재 확대되고 폭발도 일어나고, 그러면 사람을 인원 요청해야지. 맞는 거지. 특수한 지식, 기술, 이건 전문가가 와야 돼. 보니까 이거는 가스가 엄청나게 지금 새어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가스 안전공사에서 전문가가 와서 막아주든지, 아니면 이건 변전기가 터져서 산불이 막 나. 그러면 변전소에서 와서 전기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가 와야지, 추가로. 맞는 거야. 자, 사고 양상이 특이하고, 고대의 판단은 지휘관이 하는 거지. 통제관이 하는 거지요. 응?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거. 영향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의 DB, 데이터베이스 보관 장소가 터졌다. 이러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돼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원들이 와서 이걸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이런 건 될 수가 있지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사번이 틀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잠수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수 장비. 자, 오리발이 있습니다. 오리발은요, 이 보관할 때 고무가 손상을 막기, 고무가 이제 이게 삭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물론 깨끗한 민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할 때 실리콘 스프레이 이런 걸 뿌려두는 게 맞아요. 예, 뿌려두는 게 좋습니다. 잠수복은요, 직사광선에 하면 안 돼요. 피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는 게 맞죠. 일반 민물로 깨끗한 물로 씻어야 됩니다. 소금물이 다 들어있어. 소금물을 빨리 빼야 되니까. 부력 조절기 BC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는 사람을 뜨게 하는 BC. 깨끗한 물로 씻는 거는 맞아요. 다 똑같아. 내부에 물이 들어가야죠. 내부까지 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공기통을 장시간 보관할 때 공기통의 그 공기는 50바. 지난번에는 옛날에는 50kg F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바로 바뀌었습니다. 50. 똑같은 얘기인데 바.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틀렸네. 그죠? 예.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는데, 틀린 것을 물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구조 활동은 현장을 장악한 현장 지휘관의 판단하에 하는 거예요. 엄정한 규율을 가지고. 소방장심에도 나왔어요. 지휘관이 판단해서 하는 거야. 권한이 막강합니다. 통제관 역할이. 현장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구조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자기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책임져라는 거야. 물론 지휘관이 전체적으로 안전을 책임져야 되겠지. 그러나 화재 현장이나 폭발 현장은 변수가 많습니다. 들어가면 몰라. 그럼 본인의 체력과 능력으로 하는 거고 정신력으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면 자기는 하면 안 돼. 그럼 자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자기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조대원들은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오버하지 마라. 이게 맞는 거야. 이 불을 내가 낸 게 아니야. 근데 그 죄책감이 내가 가질 필요는 없지. 근데 이건 진짜 내가 무조건 내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 책임이 아니잖아. 그걸 빨리 인식하는 게 맞아요. 모든 사고 현장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인명은 제일 먼저, 맨 마지막은 재산입니다. 항상 얘기했어요. 인명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재산이다. 그럼 뭐예요? 사고의 안정화 1번이 아니죠. 인명이 1번이고 사고의 안정화는 2번이고 재산은 3번이야. 그렇죠?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 순환 구조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왔어요. 물에 빠진 구성들을 직접 구조 기술로 구조할 때 올바른 방법이 뭐냐 물었습니다. 자, 손목 끌기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쓰는 거야. 의식이 있는 사람은 가슴잡이야. 가슴잡이가 의식이 있다. 나머지 한 겨드랑, 두 겨드랑 이런 거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가슴잡이는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죠? 의식이 있으니까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의식이 있을 때만 한다. 틀렸다. 의식이 없다. 두 겨드랑이에 끌기는 일반적으로 먼 거리가 아니죠. 두 겨드랑이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배영으로 가는 거야. 배영으로 가고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겨드랑이가 좀 먼 거리를 옆에 겨드랑이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쪽 겨드랑이를 잡고서 이렇게 수평되게 물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환자가 수평되게 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한 겨드랑이가. 그게 맞지? 아니다. 배영으로 쓴다. 배영. 그래서 틀렸다. 손목 끌기는 주로 구조 대상자의 전방으로 접근할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손목 끌기는 말이죠. 이게 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전방으로 들어가지. 이건 맞습니다. 맞다. 가슴잡이는 주로 대상자의 의식이 잃었을 때 구조한다. 자, 가슴잡이는 제가 그랬잖아요. 의식이 있을 때 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의식이 있을 때 가슴잡이다.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17번 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사망이나 영구적인 불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이송에 동의할 것으로 보는 견해로 긴급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동의는 뭐냐? 명시적이냐 묵시적이냐 묻는 거잖아요. 이거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게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서 인정하는 이런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묵시적 동의라고 얘기합니다. 예. 명시적 동의는 멀쩡한 사람이야. 내가 치료를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데 당신 치료해도 좋겠습니다. 아, 치료하세요. 그건 명시적인 거예요. 예. 긴급하나 안 하나. 긴급하나 안 하든 멀쩡 의식이 있어.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듣고 판단할 수 있어. 그것은 명시적이야. 긴급한 이런 의미가 없는 거야. 자, 묵시적은 분명히 긴급한 상황이 돼야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묵시적 동의는 긴급할 때 하는 동의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신질환자의 동의 이런 것들은 말이죠. 보통 친권자나 미성년자 똑같이 친권자, 그 다음에 후견인 이런 동의가 사실 바꿔서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또 긴급한 상황이 되면 묵시적 동의를 할 수가 있어. 예.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긴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묵시적 동의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상황에 처하면 이건 당연히 해야 돼. 사람이 죽게 생겼다. 지금 동맥이 터져서 좀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야? 의식이 없어. 묵시적 동의를 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자, 물리적, 화학적, 이것도 또 똑같이 소방, 위시험 다 나왔던 문제예요. 예. 물리적, 화학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 자, 미생물을 완전히 파괴. 이것은 이제 물리적, 화학적인 얘기 중에서 내용을 갖다 이렇게 붙인 게 아니고, 이것은 딱 한 가지 내용을 던져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아포입니다. 아포를 제거할 거냐? 아포 제거가 안 되느냐? 그죠? 또 아포 포함해서 다 죽이느냐? 아포 포함해서 세균을 다 죽여버리느냐?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세척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 단계야. 마찰로 떨어뜨리는 거야. 그냥 물로 그냥 씻어서, 손 씻어서 떨어뜨리는 것을 세척이라고 그래. 기초적인 거야. 소독은 말이죠. 아포 아시죠? 세균의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아포. 굉장히 저기 강합니다. 굉장히 그 소독에도 강한 아포. 이거는 소독은 아포를 제외하고 죽이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학제는 아포를 포함해 다 죽이는 거야. 포함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요 두 개 소독과 하악제를 구분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벌써 세 개는 알았잖아. 멸균이 뭐냐면은 멸균이 미생물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게 멸균이야. 이거는 멸균 기계가 있잖아. 전기 멸균법, 무슨 멸균법이 멸균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란 말이죠. 아포와 아포 아닌 거, 기본적인 거,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아포를 갖다 보면 포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세균 내부에 미세하게 들어있는 세균 내 형성되는.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쓰러진 대원이 있는데 특별한 외상은 없고 탈진으로 인해서 쇼크가 왔네. 쇼크. 자, 우리가 환자의 자세를 우리가 설명할 때 딴 거 다 보지 마라. 포인트를 찍으라 그랬습니다. 쇼크. 그럼 쇼크는 뭐예요? 쇼크 할 때 적당히 뭐냐? 쇼크는 보는 거야. 쇼크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 이런 것들은. 쇼크 증상은 변형된 트렌델렌버그 자세야. 이게 쇼크의 보통 20-30cm 정도 올리는 것이 쇼크의 자세입니다. 딴 거 자꾸 골치를 보지 마. 응? 자, 그럼 바로 누운 자세는 뭐야? 이건 척추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척추는 바로 누워야 돼요. 엎드린 자세는 뭐냐? 구토야. 보가이. 앙와이. 보가이. 앙와이. 복와이. 구토 때문에 엎드려야 되는 거야. 아니었어요. 이건 우렬, 호흡 곤란. 자위, 호흡 곤란. 그죠? 우렬. 이럴 때 앉는 자세를 취하는 거야. 병원은 들어보면 쇼크야. 응? 그렇죠? 그런데 그냥 변형되지 않고 트렌델렌버그 자세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트렌델렌버그 자세로 하는 거야. 이건 뭐냐? 하지 출혈 방지하는 거야. 이 피가 밑으로 쏠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답이 뭡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인체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인체 기능. 근골격계, 순환계, 호흡계, 신경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쉽게 나왔어요. 그죠? 근골격계는 골격을 유지해주고, 외형을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고, 신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근골격계가 맞아요. 이건 정답입니다. 외부에서 타격이 오면 내부 장기를 보호합니다. 관리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막고 있어요. 다 순환계는 뭐예요? 순환계는 피를 돌게 하는 거야. 피를 돌게 하면 심장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있어야 되고, 혈액이 있어야 돼. 이것이 순환계야. 그래서 심장이 폐에서 정맥이 들어와서 폐로 들어오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그것이 심장이 눌려서 수축을 시켜서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게 해주는 거야. 모세혈관까지. 그래서 이게 순환계예요. 그죠? 심장, 기관지 협파는 아니죠. 기관지 협파는 호흡기계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무조건. 자, 호흡기계는 뭐냐? 산소 제공하는 거야. 그죠? 산소가, 자, 피가 영양분과 산소를 다 모세혈관까지 다 지구의 세 바퀴 반을 돌아서 다 제공하면 이 세포는 그 피에 있는 영양분과 산소를 먹고서 살아가는 거야. 피가 끊어지면 이 세포는 죽어버려. 조직은 죽어버려. 그죠? 자, 그러면 호흡기계는 세포에 꼭 필요한 산소를 해주는 것이다. 맞죠? 그럼 뭘로 해? 기도로 해서 기관을 통해서 세 기관지를 통해서 허파로 가서 허파꽈리로 해서 제공되는 거야. 신경계는 뭡니까? 신경계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말초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뭐죠? 이것은 척수가 있잖아요. 척수가 우리가 뇌에서 전파를 지시를 하면은 중추신경을 통해서 모든 움직임을 수익은 해서 움직여 주잖아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 그 메시지가 중추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척수라고 해요. 척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척추가 있는 거예요. 척추가 척수를 보호하는 거고 이 전체를 갖다 척추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신경계는 이것은 맞는 것이다. 답은 2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업무 수행할 때 기록지를 작성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구급일지가 중요하죠. 구급일지는 사실은 모든 국가의 응급의료 체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2010년도에 소방청 구급개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서울대 병원의 신상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지금은 서울대 병원의 기조실장이야. 2인자. 서울대 병원에. 이분하고 제가 구급개장할 때 서로 얘기한 게 뭐냐. 우리한테 구급일지를 달라는 거야, 전국에.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아니, 거기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환자들의 신상이 다 들어있는데, 구급일지는 그건 보안의 문제라서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게 있어야만 우리나라의 오지 낙도의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우리 구급일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구급일지가 중요한 거야. 그 분석을 해야 오지 낙도에 구급차를 더 배치하고 어디에 또 예산을 더 줄 수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디에서 있는 분들은 어떤 환자가 많고 어떤 지병이 많고 병원과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그죠? 횟수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구급일지에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에 분들하고 또 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 개인의 정보 이런 것들은 보완을 잘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구급일지를 넘겨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구급일지가 이렇게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좋은 신산도 교수가 지금 고생 엄청, 그래서 서울대병원 그때 그 당시에 신산도 교수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장이었어요. 그 서울대병원의 한 구석에 우리 여직원 2분인가 3분 그 파견해서 그걸 분류를 다 했습니다. 한 1, 2년 걸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지낙도의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서 응급의료 체계를 다시 짠 거야. 그때.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봅시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발전이 가장 중요해. 이건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처치가 체계적으로 잘 됐느냐? 이거 맞는 거야. 일지에 다 나와 있죠.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인다? 지름길, 이거는 내비게이션도 아니고 뭐야. 이 내비게이션이야? 틀렸어요.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과 구급대원의 정보. 이 맞죠. 왜냐하면은 우리 구급대원이 의료진하고 계속 1급 우리가 처치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지도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속 통화, 연결 이런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상황실에 병원 도착 시간을 알리고 출동대 이런 거는 상황실에서 하는 거지. 일지에 굳이 이런 것들을 뭐 알려주고 자식 없잖아요. 그래서 답은 틀렸어. 답은 가나라가 되겠습니다. 가나라 4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앞으로 박스 문제가 계속 나올 거야. 지문도 길어지고 이해를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운다고 암기한다고 되는 건 이제 아닙니다. 아니다. 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스타트 분류법이 나왔어요. 자, 스타트 분류법 다수 인명피해. 스타트 분류법. 걸을 수 있는 사람 딴 데 버려놓고 중증도 분류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중증도 분류하는 데에서 몇 가지 우리가 일이 있는 겁니다. 자, 환자 평가는 호흡, 맥박, 의식 수준이야. 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RPM이야. RPM으로 환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R, respiration, 그죠? 아니죠. RESP죠. RESP. 제가 영어를 짧아서 그렇습니다. RESP입니다. SP, RATION입니다. respiration, 호흡. 그 다음, 맥박, pulse, 맥박. 맥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mental status. 그렇죠? 예, 스타투스입니다. 그래서 STATUS입니다. 아무튼 제가 뭐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RPM이 나왔으니까 제가 영어로 써본 거예요. 이 RPM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장 도착 시에 걸을 수 있는 환자는 딴 데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호흡이 29회, 분당 29회 환자는 긴급 환자로 분류한다 했는데, 요거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애매하게 이게 출제를 했는데, 자, 호흡수가 30회 초과입니다. 초과는 긴급 환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호흡수가 12에서 20회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긴급 환자로 분류하는데 29회는 응급 환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수 사상자 발생 시에 신속한 분류 처치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죠. 다수 인명 피해서 쓰는 거예요. 스타트 분류법은. 그래서 RPM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긴급, 응급, 지연 구분하는 문제가 계속 거기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돼.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빈도 기도기 이용의 유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 그러면 이빈도와 이 문제는 이빈도와 코인도를 구분하라는 거야. 그렇죠? 뭐 간단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빈도는 뭡니까? 구토반사가 없는 사람이야. 구토반사가 없는 사람이 이빈도를 쓰는 거야. 코인도는 구토반사가 있는 거야. 있는 사람이야. 이분들은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빈도를 쓰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면 구토반사가 있으면은 제거를 해야 돼. 계속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 그럼 기도기 끝이 입 천장을 향해서 집어넣어서 180도를 돌려서 붙입니다. 기도가 열릴 수 있도록 180도를 회전해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 그냥 사유한다. 입 천장을 향해서 하는 것은 맞다. 입 가장자리에서는 90도 회전하는 게 맞다. 자, 입 가장자리는 90도, 입 천장은 180도. 기억하시면 돼요. 포인트예요. 의식이 있거나 의식이 있다. 이건 틀렸어, 무조건. 의식이 있으면 코인도지. 여기 나와 있잖아, 코인도. 의식이 있다.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좀 애매해. 애매한 것보다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까. 근데 이제 뭐 또 소방교니까 장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임상도 아니고 기본적인 총론이기 때문에 장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나옵니다, 장비는. 그런데 하필이면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장비가 나온 거야. 그죠? 예. AED도 아니고, 예? AED가 아니고요. 예. 자, 우리가 구급대원의 상태에 관계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이송 중에도 효과가 있다. 이것은 설치된 지가, 배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동 압박장치라고 해서 구급차에 다 있기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붙여놓고 그냥 놔둔다? 그게 이상하잖아. 그런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신산도 교수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얘기해서 지원해 주는 거야. 지원 사업이었어요, 사실. 제가 구급배당할 때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게 해보니까 사실은 사용도가 많지 않은 거야. 아니, 그냥 부착해놓고 가만히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계기는 뭐냐면 구급차도 좁은데 커브가 있고 막 돌고 구급차가 작잖아. 우리가 벤츠 구급차도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 하기는 불가하다. 불가항이기다. 그래서 자동으로 압박장치를 붙여놓자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기계식 압박장치라는 겁니다. 현재 사용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거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약간 좀 애매한 문제가 한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 의견을 반드시 얘기했고, 의견을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제가 그 올해 교재가 나왔으면 그 교재의 내용에 대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공고할 때 명시가 들어있어요. 소방 전술에 대해서 어떻게 내겠다고 들어있습니다. 그럼 그걸 지키면 되는 거야. 규정이 설령 바뀌든 어쨌든. 그럼 규정이 바뀐 것은 그 다음에 출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바뀐 걸 꼭 굳이 분란이 있도록 꼭 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또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있겠죠. 뭐 새로운 법 기준을 하는 것이 또 새롭고 뭐 그걸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는 기본이 그렇습니다. 저는 총으로 네 문제의 문제가 있는데 위 두 문제, 장 한 문제, 교 한 문제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명시를 했으면은 그때 나온 서방 전술 기본 교재에 충실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제 의견입니다. 예. 여러분 시험 준비하시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